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장영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인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에 가보는 거,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들을 많이 꾸고 있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주라는 곳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대 시대부터 우주를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제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57년,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입니다. 10월에 옛날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인데요. 옛날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스푸트닉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누가 더 상대 체제를 제압하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도구가 바로 우주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주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50년대부터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을 했다라는 거였고요. 1957년 10월 4일 러시아가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은 진짜 굉장한 샥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주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우주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는 현재까지 우주 개발 또는 우주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발을 해왔고 그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40년, 50년 내에 어떤 우주 개척을 인류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 개발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점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구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라는 게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땅 밑에 저장을 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5, 60년 정도의 화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인류는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인류가 지구에 사는 우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진짜 이글거리죠. 네. 근데 이 태양 에너지를 지금까지 인류가 활용하는 건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태양 에너지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지구에 쏟아붓고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주위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태양 주위에 있는 수성과 금성은 실질적으로 고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성에서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서. 거기는 태양 근처에 있어가지고 평소 기온도 아마 200도씨 이상씩 올라갈 거예요. 그냥 보통 기온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성, 금성은 못 살아도 지구는 적절히 떨어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성, 토성쯤 지나면 토성까지 가면 태양빛이 거의 안 들어와. 전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1%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토성 지나서부터 또 태양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지구가 공기도 있고 중력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생명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화성 탐사를 많이 합니다. 왜 화성 탐사를 많이 하느냐? 왠지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적절한 중력도 있고 또 기온도 지구보다 낮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화성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 인류는 이러한 에너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들 이런 것들이 지구에 고갈되고 또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인류가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또는 이런 걸 우리가 개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주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개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우주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는 항공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항공 여행은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요. 그렇죠? 요새 몇십만 원만 주면 유럽도 다 가요. 저가 항공에. 그렇죠?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공 여행은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띄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 최초로 비행을 한 사람? 1903년에 라이트 형제입니다. 들어보셨죠? 교과서에서. 그럼 1903년에 항공기를 세계 최초로 띄워서 비행을 살짝 해봤는데, 그렇죠? 이미 항공기는 불과 30년, 40년 뒤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나 동남아 태국 갈래. 나는 유럽, 이태리, 로마에 가서 콜로시움도 보고 많은 걸 보고 싶어. 근데 비행기 탈 때, 나 비행기 타고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십니까? 안 하죠. 그만큼 항공기는 안전이, 신뢰성이 보장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항공기 기술은 완전 정립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는 그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의 운송수단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 로켓이에요. 여러분들 우주에 올라가면 지상하고 다릅니다. 우선 우주에 올라가면 공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압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력도 없습니다. 방사능이 들끓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면요. 자동차 타면 여러분들 산화제 안 싣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연료가 있고 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화제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다 공기에서 나오는 산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는 가솔린 또는 디젤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거기에 산화를 시켜가지고 연소를 시켜서 이제 폭발력을 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그렇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제트 엔진이 제트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받아서 하죠. 근데 우주로 날아가면 우주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고는 유일하게 로켓밖에 없다. 다만 로켓은 뭐냐면은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는 운송수단이 로켓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 로켓조차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주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켓은 이게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공위성 발사할 때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요, 한 15번에서 20번 쏘면 한 번씩은 터져요.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내가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야, 너 로켓 타고 국제정거장에 한번 구경시켜줄게. 2008년에 이소연이 갔다 왔죠? 이소연이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지만은 그 친구는 뭐 일반 사람,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담한 친구예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10번, 15번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로켓이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그게 우주 여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도 우주 여행이 언제쯤 가능할까 예측을 해요. 그 당시에도 30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미 벌써 앞으로 10년 내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으면 여러분 세대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신혼여행 달나라 갔다 올래. 나는 화성 갔다 올래.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주 운송수단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지금 우주여행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우주여행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가 이제 그런 운송수단도 있으니까 우주를 가서 거기를 개척을 해서 우주 문명을 이제 새로 건설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류가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류가 어느 순간에 망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요새 뭐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미사일 발사하고. 근데 이런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터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핵이라는 건 굉장히 재앙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거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든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억제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버튼을. 그러면 인류가 전부 자멸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 식민지를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여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운송수단이 신뢰성을 이제 얻을 경우에는 우주 식민지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행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 주위에 수많은 여러분들 해성이라는 거 들어봤죠? 운석이라는 거 들어봤죠? 몇 년 전에 진주에 운석 덩어리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운 사람은 대박 터뜨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구 주위에는 또 태양계 주변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 지구를 돌아올지도 몰라.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죠? 아마겟돈, 딥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소행성과 충돌하는, 지구와 충돌하는 소행성을 어떻게 막을 거냐,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동을 걸어줘야 우리 인류 그리고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와 충돌하는 소행성을 막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면 장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소행성은 이미 태양계가 생성될 때 별도로 생성된 거라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금속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 좋아하죠?
백금 더 좋아하시죠? 그 백금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어, 소행성. 그러면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은 그 백금이나 그런 니켈이나 그런 물질들이, 금속들이 다 지구 속으로 백혀 들어오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구 사는데, 야, 우리가 그런 지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소행성을 강제로 지구랑 충돌시킨다. 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지구의 멸망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65억 년 전, 지금 보면은 여러분 공룡 아시죠?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그때 멸종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소행성 또는 운석과 충돌을 해서 생명체가 멸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력한 설이에요. 근데 모르지. 65억 년 전에 살아보질 않았는데.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현재 그 지구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걸 거꾸로 들여봤을 때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생명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나사라고 있죠. 나사에서는 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의 생명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아먹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 가면 오바마가 그 의료보험 개혁을 한 게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게요. 미국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40%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어. 그러면서도 우주에 돈을 엄청난 액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 보고 저 친구들은 맨날 생명체 찾는다고 그러고 사기치면서 계속 돈을 가져가서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 생명체가 과연 있겠느냐? 여러분들 UFO라고 들어보셨죠? UFO가 있다는 얘기는 외계에 우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ET처럼.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인류보다도 더 나은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러 온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런 우주 생명체가 있겠느냐?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태양계 밖의 은하계를 나가면 지구와 유사한 환경 또는 크기, 이런 환경을 가진 별이 반드시 있다. 그 별에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하계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 수백 광년을 다 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시죠?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게 1광년이에요. 엄청난 속도죠. 여러분들은 100살 살아봐야 거기 전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은하계에 있는 그 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니기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그러한 각종 활동들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체 6강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앞에 3개, 다음 주에는 뒤에 3개, 그래서 두 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개발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때까지는 저런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걸 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로켓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 로켓을 러시아가 먼저 개발을 해서 띄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옛날에 뉴욕 타임즈에 이제 저걸 뭐라 그랬냐면은 저 10월 4일날 스푸트닉 1호 발사를 이걸 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왜 샥이냐? 물론 국가 위상으로서도 늦었고 러시아보다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두려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그럼 저 로켓으로 위성까지 우주에 올리는데 저걸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를 핵폭탄으로 전멸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미국에서. 또 한 가지는 인공위성을 쏘면 우주궤도에서 쏘잖아요. 그럼 우주궤도로 올라가면 얘를 공격용 무기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무지 우리는 뭐 했냐 이런 그 자책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진 걸 알고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예를 들면은 과학이나 기술 이런 과목들, 수학, 물리, 화학 이런데 거의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과학이나 수학, 물리학 이런데 교육을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게 스템입니다. 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58년 그 이듬해 10월 1일 날 출범한 단체가 뭐예요? 기관이 나사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탄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나카라고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게 항공만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연구기 안에 있었어요. 나카라고 그래서. 나사가 아니고 나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부 편제를 바꿔서 나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카 인원 8,000명과 그리고 육해 공군의 우주 개발 인력들을 전부 투입을 나사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8년도에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소련은 그 뒤에를 이어서 1개월 후에는 스푸트닉 2호를 발사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라이카라는 개를 실었어요. 유기견이었습니다. 개를 싣고 이제 개가 이제 우주 가서 견딜 수 있나를 이제 보는데 개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서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요새 북한 미사일 맨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하면서 맨날 뭐 재진입 기술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재진입 기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개는 이미 우주로 올라가면 다시 못 오는 거야. 그냥 황천길로 가는 거야. 그냥 올라가는 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올라가서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옛날 러시아 과학자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라이카는 올라가자마자 한 5시간, 6시간 만에 죽었다. 걔가 이제 걔도 공포가 있잖아요. 공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듈 내, 우주선 내에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바로 즉사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체를 띄워서, 걔들은 이제 생명체, 인간 대신 생명체를 띄워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인우주선의 전초전이죠.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 과학자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바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우주 개발의 이니셔티브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이제 뭐 61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세계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 한 80분 이상, 84분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주로 뛰어가지고 우주를 회전한 다음에 지구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 뭐 가가린 기지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에 지금도 유인 우주선 띄울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60년대에 계속해서 한 거죠. 유인 우주 활동을. 그리고 이제 한편 미국이 이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제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도에 대통령 그 출마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한 게 있었죠. 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미국이 달에 착륙을 해서 그래서 우주인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겠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아폴로입니다. 그 유명한 아폴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인 우주선의 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금자탑을 세운 거죠. 그 전에 이제 아폴로 뭐 1호부터 계속 있었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비용으로 1960년부터 약 1972년까지 아폴로 17호까지 쌌는데, 그렇죠?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현재 돈으로 25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경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미소가 우주 개발, 우주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경쟁을 했는지 그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국은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우주 개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도 못 사는 아프리카 국가도 너도나도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인공위성부터 띄우겠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우주 개발을 한 유일한 정치인,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우러러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색채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결국 우주 개발이라는 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아폴로를 1호부터 17호까지 계속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결국은 이제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우주인을 결국 3명을 보냈죠, 달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올드린은 달 궤도에 거기에 이제 모선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암스트롱하고 2분이 달 착륙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달에 성주기가 막 흩날리냐? 그래서 이게 가짜 아니냐? 실제 달에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 보면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아폴로 달 탐사할 때 모든 지상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아직도 다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덩치가 엄청 컸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소문들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달 탐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것이 일반 과학기술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69년에 그걸 해왔고요. 제가 왜 69년을 잘 기억을 하냐면 69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기념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이 7월 25일이었었고 그런데 7월 20일 날 임시 공휴일이었어. 야, 이게 우리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그 당시에 제가 TV를 보러 갔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TV가 없었습니다. TV를 보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만화가게를 가야 됩니다. 만화가에 가면 TV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만화 보고 TV 보고 그 입장료를 받아요. 또 거기서. 그래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사실은 아폴로가 달 탐사를 유주인을 달에 착륙시켰을 때는 엄청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인류의 우주 개발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과연 달에 탐사를 해서 달을 착륙해서 흙이라든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달에 착륙해서 샘플을 가져왔어. 250조 원을 투자를 했어. 근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뭘 얻었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 거죠.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사실 그 이후로는 달을 탐사를 무인 탐사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 탐사선이 가서 궤도선이 돌면서 달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아예 달 탐사선을 착륙을 시켜서 뭔가 샘플을 리턴 귀환시키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타고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면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달 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인 우주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60년대에 미국과 옛 소련이 굉장히 많은 우주 탐사를 했어요. 그 우주 탐사라는 게 뭐냐면은 화성 탐사, 수성 탐사, 금성 탐사, 목성 탐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런 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았고요. 다만 그 많은 행성 중에 그나마도 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탐사한 거는 화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화성은 지구와 가장 근접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수금, 지화,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은 엄청 가깝네. 그죠? 가까우니까 금세 갈 것 같죠? 안 그렇죠. 왜냐면 이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전부 다른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돌면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화성은 여기 있다가 지구가 이쪽 오면 화성은 또 여기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의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지구에서 화성을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지금은 쉽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화성 탐사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행성 탐사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제가 자료 화면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푸트닉 쇼크가 이렇게 대단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우주 개발에 이제 우주 경쟁에 돌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여주시면은 왼쪽에 파란색이 소련이 이제 뭐 세계 최초의 위성, 달 탐사선, 뭐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 아까 유리 가가린이 타고 간 게 저 유인 우주선, 이게 소유주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1년에 러시아가 그 구소련이 살루트 1호라는 우주 정거장을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개조해서 만든 게 미르라는 겁니다. 우주 정거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주 궤도에 어떤 우주 랩을 만든 겁니다. 그걸 우주 정거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국제 정거장이라고 들어보셨죠? ISS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거는 이제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일본, 캐나다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모듈을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 국제정거장에서 약 400km 저고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6명 정도의 우주인이 타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우주인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이제 시간 되면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인은 거기 가서 1년 이상 있는 우주인도 있고 어떤 우주인은 짧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과연 여러분들 우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뭐 기술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재미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만일에 우리가 우주인이 돼가지고 국제정거장 같은 데 있는다. 그럼 지금은 이제 6명 정도 있으니까 좀 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뭐 1년 정도를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화성 탐사,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람이 타고 화성을 간다. 굉장히 짧은 거리로 가면은 한 9개월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9개월 동안 망망대해를 깜깜한 데서 실제로 물론 불은 켜고 있지만 그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심리적인 거를 극복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러시아 그 우주인이요. 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도킹을 하다가 저 우주정거장을 좀 건드렸어.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공포에 떨 거 아니에요, 우주인도.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떠니까 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반쯤은 얘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쳐서 나 당장 지구로 안 보내주면 내가 이 우주정거장을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올 수도 없잖아,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를 대동을 해서 그 사람을 지구에서 계속 통신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잠시 동안 더 있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주를 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주정거장이 국제정거장 전에 스카이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랩을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의 기반 기술을 이제 체득을 했다라는 거고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지금 우주에서 고도 400km에서 돌고 있는 물체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너비가 한 109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거의 축구장 길이 약 100m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크죠? 무게가 한 400톤 정도. 현재 승무원이 6명 정도 있고요. 얘가 지구 궤도에 뭐 한 385km에서 400km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는 우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충돌할 것 같으면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고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야, 400톤 되는 물체를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해? 그 무거운 거를. 아주 쉽습니다. 왜 쉽냐? 저 우주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마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조그만 추진력에 의해서도 얘가 휘청휘청거리고 움직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우주에서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형 로켓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 로켓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옛 소련이죠. 이게 보면 루나라는 게 뭐 달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달 탐사 위성입니다. 우주 탐사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루나 3호, 루나 24 이게 루나 시리즈가 다 달을 탐사합니다. 예를 들면 루나 3호 같으면 1959년에 달의 뒷면을 촬영했고 실제로 루나 24호 1976년에 그러니까 24호까지 간 겁니다. 1호부터. 저거를 달 토양 표면을 모아서 이제 지구로 샘플을 리턴한 그런 개가도 올렸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에 유인 우주선으로서 이제 세계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류가 됐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무슨 글을 쓰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닐 암스트롱을 쓴다는 걸 잘못 써가지고 루이 암스트롱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누군지 아시죠? 아주 미국의 유명한 흑인 재즈 음악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뭐 저런 유인 우주 탐사는 못했지만 1990년 그리고 2007년에 가구야 또는 셀레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달 탐사를 했고요. 이거에 뒤지지 않게 해서 인도도 중국도 달 탐사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창어 1호, 창어 2호 이거는 뭐냐면 다 달 탐사 위성입니다. 달 탐사 비행체다. 그래서 창어 3호를 통해서 달 착륙에 성공했고 올해 창어 5호를 통해서 달 탐사를 해서 거기서 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달의 그 어떤 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달의 물질들, 표면 물질들을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해서 기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올해 창어 5호를 발사를 한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보면은 그 외에도 인도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찬드라라는 게 이제 2008년에 이게 2007년 8년에 인도, 일본 이렇게 그다음에 유럽이 2003년 이렇게 경쟁적으로 달 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달 탐사에 그런 이제 개가를 올린 아주 좋은 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입니다. 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도 평균 기온이 추울 때는 한 영하 50도, 따뜻할 때는 뭐 영하 한 20, 30도 이렇게 올라간다. 또 화성은 또 특성이 뭐냐면은 중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의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제트 프로폴션 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이제 화성의 토양을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성의 사진을 보고 그 토양을 가져온 것을 샘플링한 걸 보고서 그대로 화성을 시뮬레이션 해놨어요.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성 탐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화성 탐사의 주 목적은 뭐냐? 처음에는 화성에 혹시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인류와 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고등 생물이 살고 있느냐를 찾고 있다가 엎글랑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등 동물이라도 뭔가 생명체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찾았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뭐예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자. 사실은 물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옛날 이렇게 지형을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사는 계속해서 미 항공우주국은 화성 탐사를 계속하죠. 돈을 받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물의 흔적을 찾았다.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학기술을 하지만은 약간의 사기성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니까 없다 그러면 그 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화성 탐사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래서 2003년에 마르스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서 실제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화성 탐사 이거 다 전부 뭐냐면 무인 탐사입니다. 유인 탐사 못 합니다. 원래는 뭐 2040년쯤에 미국이 유인 화성 탐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왜냐? 돈이 아마도 이건 조가 아니고요. 몇 경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우선 세계 우주 개발 선진국이 다 모여도 우선 되지 못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까지 인류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우주선을 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금 신체 검사 받아서 건강했는데 그걸 타고 가다가 한 30일 갔더니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요. 화성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가장 짧은 노선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사할 때 지구와 화성이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게 약 6개월에서 9개월인데 그때 발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화성 탐사라는 게 과연 가능할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화성 탐사를 위해서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와이의 높은 고지에다가 이렇게 화성 이렇게처럼 무슨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화성에서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이게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1년씩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실은 실제 사람이란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아프면 나 당장 아프다고 얘기하면 바로 나가지 뭐 사실은. 근데 진짜 화성을 가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아프다. 그럼 거기서 죽는 거지 뭐. 그건 백도 못 해요. 예. 그리고 그 귀환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귀환하는 동안 또 로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켓을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연료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은 초기에 유인 화성 탐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화성 가서 죽겠다, 뼈를 묻겠다. 그런 사람은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갔다가 여행 가서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건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행성 탐사입니다. 이 소행성은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소행성 탐사를 통해서 이제 자원을 획득한다라는 개념의 소행성 탐사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는 걸 막자는 의미에서 소행성 탐사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어떠냐? 이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은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조그만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영국의 서리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쐈던 거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인공위성과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과학 로켓도 1호, 2호, 3호 이렇게 발사를 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나로우라고 해서 우주 발사체, 물론 이제 그 1단 엔진이 우리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거지만 그거를 이제 발사를 해서 3번에 걸쳐서 발사를 하면서 실패해서 마지막에 2013년 1월 말에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를 지금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목적 실용위성 또는 아리랑 위성이라는 위성을 계속해서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리랑 위성 6호하고 7호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위성들은 대부분 다 실험급 위성들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개발 비용이 최소 3천억 이상씩 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인데 현재는 뭐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국가에서 이제 군 쪽 빼고요.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뭐 적지 않습니다. 거의 한 6, 7천억 정도 되고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주 개발에서는 세계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투자국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주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뭐 외국에서 얘기하는 뭐 달 탐사 이런 것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강을 제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이제 과연 미래 에너지 자원을 개척해서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첫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